저한테 사전 질문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시간 내에 이제 불가능할 거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회복적 정의가 왜 필요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회복적 정의 주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회복적 정의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또 뜻깊은 것도 같고 우리에게 반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주요한 사회 변화의 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축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영 원장님이 이제 안 그래도 20년 어떤 그 활동을 잘 집대성한 책을 또 출간하시기도 했는데 다들 뭐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게 아주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재영 원장님에게 직접 이제 가르침을 주셨던 우리 하워드 제어 그 회복적 정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재영 원장님 회복적 정의의 삼촌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생각도 하고. 자, 회복적 정의는 형사사법에 대한 대안적인 제도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이분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형사사법 제도, 잘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특별히 응보적 정의 관점에서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처리한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또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범죄자가 양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디스플린, 훈육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다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근대 사회가.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여러 측면에서 시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회복적 정의 운동도 사실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사법에 대한 대안적인 제도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지속적인 삶일 것이냐, 특별히 이제 범죄사법 영역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말 짓기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 뉴욕타임즈의 이제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이미 먼저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는 AC의 시대를 살고 있다. 시대 구분이 이제 그렇죠. BC, AD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는 아예 AC,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많이 이제 회자된 얘기고요. 또 뭐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뭐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할 때 최소한 2025년까지는 이 체제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파이자하고 또 어디죠? 거기서 이제 지금 백신이 나오고 뭐 3상까지 가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백신이 나오고 보급이 되고 한 사회의 60% 이상이 백신을 맞고 해야만 이제 또 이게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미 연구한 결과로는 코로나 같은 류의 신종 바이러스들이 한 200여 종이 이제 지금 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대식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간적으로는 이미 21세기를 살고 있죠. 그런데 진정한 21세기는 2019년에 시작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에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21세기로 넘어갔지만 지난 20년은 여전히 20세기적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20년을 살았던 것이고 코로나가 진정한 21세기를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한 100년 뒤에 가서 지금 21세기를 누가 기록한다면 아마 마치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의 시작을 1900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919년에 이제 1차 대전 이후로 20세기의 패러다임을 말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도 코로나가 그것을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 여러 가지 시대 분류를 제가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시대 분류가 기존에는 BC, AD 이렇게 했었죠.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건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서력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 탄생 이전 혹은 예수 탄생 이후, 아노 도미니는 이제 라틴어로 The Year of the Lord라는 뜻으로 주의 해 뭐 이런 뜻인 거죠. 이 종교적인 용어를 아직도 사실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학계에서는 이렇게 common era 뭐 이렇게 바꿔서 부르자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이 종교성을 그 없앤 그 시대적 패러다임을 우리가 놓고 보면 아는 것처럼 이제 중세의 흑사병 같은 큰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1347년부터 51년까지 있었던. 그 이후로는 전혀 예전에 중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뭐 르네상스나 과학혁명이나 종교개혁이나 여러 가지 다 있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는 문제가 생기면 신에게 기도하고 뭐 신부들이 이제 다 치료해주고 했었는데, 더 이상 기도로서 어떤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서 시대가 이제 흘러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구시대의 질서, 그러니까 기존의 노멀은 안 되고 뉴 노멀이 필요했던 것을 이미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 속에서 지금 우리는 거의 1년여를 지금 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가장 큰 이벤트로 미국의 대선을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권위주의가 전면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공동체의 어떤 재난 상황을 통제하려다 보니까 효율적인 어떤 체계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통제 사회가 전면화될 거다. 지배와 감시가 일상화되고, 마치 뭐 푸코 같은 사람이 예전에 이미 다 썼던 그 책들이나 우리가 뭐 조지 오의 1984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더 세련된 형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우파가 득세한다는 것이 이제 있고요. 왜냐하면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극단적으로 공존하거나 이제 분열되거나 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서구 사회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대처하는 걸 보면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를 돌보는 힘이 약해지고 다 사재기를 하고 이런 개인만 우선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든지 이렇게 극단적인 전체주의의 대두를 다시 한번 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정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각 어떤 소수 각자의 역할들, 또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거죠. 여성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뭐 지역이나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혐오 범죄들이 늘어나고 또 혐오 표현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무역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지난 이따 강의 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지난 40년간 우리가 세계화, 신자유주의 체제를 이름으로 세계화를 거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자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이주민도 많이 받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무역이 다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됐던 거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멈추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보호주의로 가게 되니까 이제 무역 분쟁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었던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통제와 감시 기제가 더 발달하고, 이 기술 발달이 오히려 우리를 옥죄해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유전자 조작이나 뭐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뭐 다 아실 만한 얘기들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은 아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목받는 학자죠. 이분이 뭐 역사학자입니다만 사실 미래학자로도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 같은 분이 시대를 예측할 때,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세 가지 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사피엔스라는 종이 어떻게 인류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걸 역사적으로 조망했고, 호모 데우스에서는 그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류의 미래를 점치면서 뭐 신의 영역으로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조고 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이제 역사학자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도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연대할 거냐 반목할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대와
어떤 이 반목, 이게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태고, 인류의 미래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의 역할,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반목과 어떤 이렇게 대결보다는 연대와 소통 혹은 공감, 이런 쪽으로 이제 교육의 방점이 찍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사실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유명한 분이죠. 토마 피케티 같은 분도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를 적합하게 대응한다면 공정하고 이제 평등한 사회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 상황에 위기와 기회를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가만히 있다가 지나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고, 이전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해야 된다.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미리 말씀드린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전체가, 자본주의 전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담론으로 다 이루어져 있었고, 기술 발전도 거기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교육도 개인들이 그 인류 전체를 성장과 발전시킬 수 있는 똑똑한 개인들을 양성하는데 이제 맞춰져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 지구라는 공동체가 더 이상 인간이라는 단일한 종, 호모사피엔스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어떤 자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얼마 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김종철 선생님, 녹색평론, 그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평화 담론, 특별히 이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사회가 재편돼야 된다, 비경쟁적으로 돌보고 또 연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경종을 울리셨는데, 너무 중요한 시기에 이제 타계하셨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이 중요한 시기에 돌아가시고 이분의 부고가 전달됨으로써 또 생태적 담론이 한 번 더 크게 알려지게 돼서 사실 중요한 분의 죽음이 또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제 세계인의 반응들, 아까 유발 하라리를 보면 뭐 제가 이제 좀 번역도 해보고 한 건데, 기사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기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굵은 글씨만 보시면 서구 사회를 놓고 볼 때 코로나 이후에 서구 사회가 곳곳에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죠. 정부를 믿지 않고 언론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그 자체를 불신하고, 우리나라에만 뭐 기레기가 있는 게 아니고 외국도 언론이나 사람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가 퍼지기 때문에 격리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신뢰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아주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것이 전체주의 정권의 탄생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분이죠. 마이클 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로 잘 알려지신 분이고요. 이분은 전통적으로는 공동체주의자로 분리되는 분이죠. 커뮤니테리안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사회고 아주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존 롤스를 기점으로 해서 1980년대에 존 롤스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마이클 샌들이 이제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에 대한 문제, 자유주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논쟁이 오래돼 왔거든요. 그러나 미국 사회는 굉장히 공고한 자유주의 사회고 개인주의 사회인데, 뭐냐면 개인이 능력을 가지면 다 뭐든지 다 살 수 있죠. 안보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교육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행복도 살 수 있고, 보험도 다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개인들인데, 근데 이 코로나가 왔을 때 모두가 이것이 힘들어졌을 때 사실은 이제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있었고, 미국 사회가 그 지불 능력이 없는 개인들도 공공의료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게 해주자. 검사 비용만 4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자체가 미국 사회 전체에 어떤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정당한 거냐,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냐,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뭐 그런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다 개인들이 기회 평등을 갖고 능력에 따라서 성공한다라고 믿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사실은 그 개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동료 시민들에게 빚진 것이고, 그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얘기고, 사회 전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뭔가 공동체가 뒷받침하고 있었구나 하는 자각이 좀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틈에 마이크 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고 계신 거죠. 다니엘 튜더라는 이코노미스트 기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서양 우월주의가 무너졌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걸 잘 넘기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전 세계가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다는 얘기고, 그 시험지를 모두 다 받아 앉게 되고 뭐 각 나라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한국 사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조한혜정 선생님, 연세대 명예교수시고, 이분은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3공화국인데 아파트공화국, 보험공화국, 입시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총기 어떤 제조하는 업체들, 총기협회 이런 데가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군수 업체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토건족들이 사실은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권력을 많이 잡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뭐 문제 뭐 끝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욕망의 이율배반이 다 나타나는 것이고,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내 집값은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험공화국, 그러니까 모든 게 제도로 지금 다 넘겨서 인간들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힘을 잃고 다 어떤 기관에 맡겨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부모님들은 다 요양원에 가 계시고, 죽음은 상주업체가 처리를 하는 것이고, 결혼식은 예를 들면 뭐 예식업체가 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완전히 자본주의 서비스 산업으로 다 바뀌어 나가고, 입시공화국 뭐 이것도 다 모든 교육이 맞춰져 있어서 이게 독특한 해석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노동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동의 탄생이라는 책도 보면, 아동이라는 개념이 근대에서 발명된 개념이고, 인권의 향상이 아니라 사실은 부르주아 체제의 시민을 양성하는, 부르주아 산업 체제에 맞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학령 기간 12년 정도 이제 감금 상태에 있다 아동들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국 상황을 보면 거의 들어맞는 거죠. 화장실을 가라고 그럴야만 갈 수 있잖아. 허락을 받아야 밥도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고, 사실상 이제 창살 없는 감옥에 있다라고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제 사회관계망과 공동체가 좀 사라지고 타산주의적인 인간들의 사회로 재편됐고, 경제 성장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홍세아 선생님도 어떤 칼럼에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권리만 주장하는 소비자만 있을 뿐이지 책임을 생각하는 시민이 양성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40년간 전 세계가 일원화되면서 지구와 도시와 금융화, 생태계 전체가 단일한 사회로 지구 전체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여기에 맞춰진 교육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혐오 사회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혐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국가인권위에 의해서 혐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표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이런 분들이 온라인의 혐오 표현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이제 증언을 했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임스 길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죠. 이분이 폭력이라는 것을 연구를 오래 하셨는데, 결국 폭력의 원동력은 수치심과 배제, 혐오가 이제 수치심의 원동력이, 폭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폭력을 일종의 전염병으로 봤거든요. 이분이 의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팬데믹처럼 이제 그 아웃브레이크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건데 그 병현군의 원인은 수치심이라고 봐요. 수치심은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남들이 그렇게 낙인 찍는 것인데 혐오라는 것은 사실은 네가 나보다 열등하거나 우리 사회에선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폭력적인 낙인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적으로 많은 폭력들을 지금 아마 노정해 둘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로서 이런 흐름들을 시대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거, 배움을 통해서 이 외부의 저항을 극복해내는 힘이 없으면 사실은 취약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것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징적인 혐오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두 가지 어떤 뭐 문화적 컨텐츠랄까요? 뭐 이런 게 사건도 있었던 건데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기생충 이 영화가 이제 있고 엠번방 사건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상반기에. 그러니까 한국인의 혐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외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하가 일상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성과 계급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가 이런 혐오의 표현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돼 있다는 거하고 남성 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 영화에서는 그것을 냄새라고 하는 인간이 아주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각을 활용해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계급의 상태를 표현해 준 것이고 그게 굉장히 천재성을 인정받은 것이죠. 엠번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 혐오가 얼마나 사실은 저 인터넷 세대의 기층까지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까지 그런 인식을 하고 그 정도 수위까지 사실은 인간을 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변해간다 하는 얘기고 또 우리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 샌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사회 또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많이 상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커먼 그즈라고 하는 공동선을 같이 찾아야 된다. 그리고 각 개인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같이 잘 지켜낼 수 있는 사회로 재편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칼폴란 연구소 홍기빈 소장 같은 경우도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긍정하는 사회가 현대 문명이었는데 여기에 스스로 질서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한 거죠. 사람과 사회와 자연 모두에게 좋은 삶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사람에게 특별히 사람 중에서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고 또 조하나 선생님도 생각하는 사람 호모 이코노쿠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똑똑한 소비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사회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환대와 돌봄,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만 희망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관계를 맺어오는 방식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불안과 적대, 혐오의 방식, 경쟁의 방식으로 관계를 경험해 왔는데 그렇지 않은 시공간에서 나를 어떻게 이제 돌보고 또 다른 사람과 우정과 환계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걸 추구하는 거죠. 지금 경쟁적인 입시제도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대학 이후에도 계속 경쟁의 일변도고 그 안정이 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실은 그 경쟁 체계에 지금 강제로 편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삶은 계속해서 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통과 연대할 겨를이 없이 혼자 밥 먹는 혼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본주의는 교묘하게 다시 혼밥을 예찬하면서 이제 그 개인주의 문화를
부추기는데 사실은 그게 즐기기 위해서 여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된 면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상실할 수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코로나가 이것을 잘 알려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새로운 바벨탑 사건이다. 다시 허물고 공동체를 세울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교육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만들 거냐 했을 때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이 공동체를 아니 코로나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한국 사람들도 상당히 그 의식이 높아졌죠.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고 거기에 그 수많은 동안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얻어왔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발상지기도 하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랑스나 미국이나 뭐 유럽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그 마이클 샌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실은 폭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잖아요. 다수가 합의하면 그게 민주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선거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수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인 거죠.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서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이제 분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고민하냐? 공동의 선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고민하는 집단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절차하고 만나면서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생길 거다 하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영어로 이게 사람들 이름을 쭉 써놨습니다. 프란츠 페르난디드 1914년, 히틀러 30년 40년대, 체게바라가 50년에서 70년대, 레이건하고 대처가 80년대. 요 흐름이 뭐냐면 여기 이 황태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래서 1차 대전 시작된 것처럼 왕정이 무너지고 또 파시즘으로 히틀러가 잡고 또 체게바라가 공산혁명을 남미에서 일으키고 그러다가 쭉 체제가 변환이 있다가 지금 자유주의로 수렴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릭 홉스범 같은 역사학자는 20세기를 혁명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혁명들이 쭉 왔다가 지금 최근 40년은 자유주의로 그냥 딱 수렴이 된 거예요. 역사는 이제 체제는 종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유발하라는 뭐라 그러냐? 갈 길을 잃었다는 자유주의가 어디로 흘러갈 거냐. 특별히 자유주의의 최선봉에 있던 미국 사회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로마 같은 제국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체제 자체의 어떤 혼돈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를 한국에서 이것을 잘 극복하는 것들이 좀 보여줬다 하는 얘기죠. 민주주의 체제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본적인 공동체적 정서, 그리고 이걸 고민하는 어떤 깨어있는 시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융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고요. 미래를 볼 때 이제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에서 be going to하고 will 이런 건데 단순 미래는 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가만히 두면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 미래는 말 그대로 의지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른 인풋을 집어넣으면 그 결과값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코로나라는 상황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아까 혐오도 늘어나고 뭐 우파가 득세하고 서로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단순 미래로 예정돼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임팩트는 그런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근데 우리가 의지 미래로 이때 다른 거를 투입하면 결과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바로 공동체 의식과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처음에 이 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공동체주의를 좀 표방하는 입장인데 이게 공동체주의에서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말짓기 좋아하기 때문에 표현을 보시면 the me needs a we to be. 나는 존재하려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박혀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 3국, 일본, 한국, 중국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요. 일본어도 뭐 우리라는 말을 와레 와레 이렇게 두 번 와레 와레를 이제 쓰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나 자신 단수를 말할 때도 우리라고 복수를 사용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뭐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깔려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근대 체제의 교육을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미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동양의 토대 위에 사실은 서양의 집을 짓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서구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구인을 길러내는 형식인데 그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서구 사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융합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놀랐던 이런 형태의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열린 사회로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는 개인들이 이제 양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 그러면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전통을 떠올리기가 쉽고 그러면 전체주의를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맥킨타이어나 그 아까 마이클 샌들이나 이런 사람들 월저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아주 최극단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주의자들은 그 돈이 되는 것 개인이 행복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거래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클 샌드 같은 사람이 쓴 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걸 거래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공동체가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것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이 코로나를 잘 넘긴 걸 봤을 때 이미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서구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우리에게 이게 내재돼 있다. 내재돼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거냐 했을 때 지금 회복적 정의가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단언하건대 회복적 정의라는 것이 이 가치를 가졌을 때 의식 있는 사람과 공동체 또 민주주의를 키우는 일이 회복적 정의로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복적 정의 공부하신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는 어떤 국가 시스템이나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고민을 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이 과정이 민주주의적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한다는 것은 앞서 제가 거론했던 많은 문제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나 여러 학자들도 그렇고 다 바른 말을 하죠. 그렇지만 바른 길을 만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누가 과연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교육할 것이고 민주주의를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교육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저는 누가 해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학교, 교사분들이 해야 된다,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좀 함께 해주시라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회복적 교사는 그럼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앞선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는 지금 회복적 교육에서는 특별히 정의라는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죠. 정의를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의를 교육한다는 게 뭐냐? 그럼 정의에 대한 정의도 내려야 되죠.
정의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 근데 다른 말로는 또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그르냐라는 판단으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누굴 돌봐야 된다는 의식이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게 도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이라는 개인의 판단과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어떤 인식, 이것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동기가 있고 그게 이제 정서라는 것이 있고요. 도덕성은 이제 발달상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나중에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학에서 이미 다 다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교육을 받았던 개인들이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되느냐 했을 때 공동체주의적,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라는 말에는 자유주의나 어떤 개인주의의 합리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고 이 공동체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갈등 전환을 하는 것. 그래서 상호 협력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개념화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웨덴의 이제 출신의 학자 유명한 이제 평화학을 이제 집대성하신 분입니다. 회복적 정의의 하우제어가 있다면 평화학에는 요한 갈퉁이 있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평화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은 거죠.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가 있고 적극적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네거티브가 소극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파지티브한 것도 적극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뒤집어서 말하면 평화를 해치는 폭력도 현상적인 평화 혹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있고 구조적인 폭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극적인 평화라는 것은 직접적인 혹은 물리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가 이제 소극적인 평화고 적극적인 평화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이 눈에 직접 누굴 때리진 않지만 구조로 억압하는 이런 부분이 사라져야만 더 적극적인 평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사회를 만들고 평화 사회를 만들어갈 어떤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한다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의 문제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럴 때 이제 근데 이제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회복적 생활교육도 이 두 가지를 하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측면에서의 교육이 있고 긍정적인 것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측면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것, 트라우마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그래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육 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이제 토대로 두고요. 가운데부터 보시면 좋은데 건강한 관계 형성을 먼저 잘 맺어주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 관계가 깨졌을 때 생기는 갈등을 회복적 정의로 풀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호모 코퍼러티쿠스라고 하는 협력하는 인간들이 여기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이루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로 사람에 대한 이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정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주죠. 그때 우리는 서클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평화 감성 훈련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온라인 교육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질문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방법은 우리가 고민하겠지만 원리는 이렇게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관계 형성, 문제 해결,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 나가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회복적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공동체 의식, 공동체성을 키우는 것, 그리고 공동체로 있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렇게 되면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죠. 평화적 공존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의사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런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있어요. 저 혼자 떠드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의 어떤 소통을 다 듣지도 못하고 일방적인 느낌을 많이 갖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온라인 교육이 왜 끔찍한가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지금 제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반응을 저는 보면서 더 이제 해야 되는데, 인간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제 강의를 흥미롭게 듣고 계신지를 제가 봐야 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긍정적으로 드는 것이고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 부분을 더 설명을 할 것이고.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디지털로 전환시켜서 저한테 전송해 주기 때문에 이 전송 장치가 딜레이를 주게 되고, 그럼 표정을 잘 못 읽게 되고, 그러면 제 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컴퓨터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이것을 인식을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저의 뇌 안에 있는 CPU는 엄청나게 이제 속도를 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과부가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의 기술이 많이 도와주겠습니다만 인간의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언어를 사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언어 사용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말을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의 편이 알아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의사소통의 기본이죠. 예를 들면 캐치볼을 생각하면 돼요. 캐치볼. 공을 던질 때 내가 잘 던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잘 받게끔 던져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욕설을 한다든지 은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가리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진짜 감정은 뭐 여기 있는데 그냥 분노로만 이걸 표현한다든지, 이거는 다 그냥 던져버리는 의사소통입니다. 이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역시 이 부분도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만 이 의사소통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온라인 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되게 고민의 지점이셔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인간으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르칠 거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이 이모셔널 리터러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줄 거냐.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페북이나 뭘 배워야 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의사소통과 감정 능력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 주게 될 거고, 이 부분이 다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이 대부분 여기서 다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타나고 갈등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회복적 질문을 다시 풀어주겠지만 밑바닥에서는 이 부분이 잘 교육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도 회복적 교육은 이럴 때 이제 직면을 시키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대면하고 직접 피해자 가해자가 만나게 하고, 만나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도록 대화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직면한다는 것, 직면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이게 회복적 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입니다. 일반적인 교사 혹은 응보적 교사는 내가 훈육자로서 둘 중에 옳고 그름을 내가 판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을 수 있고, 판결한 다음에 처벌을 주면 공정하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직면과 공감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자기가 망가뜨렸던 어떤 문제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정의라는 개념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다가 부딪히는 문제들, 감정의 표현이나 의사소통이나 그럴 때 다시 바로잡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의라는 개념을 이 속에서 배우는 거죠. 아까 제일 처음으로 PPT로 돌아가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게 결국 정의를 교육한다고 했는데, 정의를 교육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이냐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씀.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파워 오버에서 파워 위드로 권한을 나누는 것을 배워가도록.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특권을 갖게 돼요,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리만 주장하게 되는데 그 자기의 권리 싸움을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거를 싸우게 되는 게 우리 세상의 지금 법칙인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나눠 갖고 서로 협력하는 사람을 이제 길러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죠. 상당히 이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제가 두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회복적 교사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회복적 교사들이 꼭 붙들어야 될 가치 중에 첫 번째는 신념을 가지시는 게 신념을.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신념. 이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다. 회복적 정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의 여신, 차갑게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의 여신만이 아니라 이렇게 배려를 하는 누군가 다른 눈을 뜨고 있는 존재가 되시면 좋겠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정의의 여신인데 이 뒤에는 누군가 눈을 뜬 배려하는 다른 또 천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 응징하고 누가 잘나고 못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을 때 다른 교사들이 출연해서 이렇게 배려의 눈길을 보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이 니키드 생팔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여성 조각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저스티스예요. 여기 써 있거든요. 저스티스라고. 정의의 여신은 이분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거죠.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품고 그냥 봐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가해자도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죠. 적어도 교사들이 이런 인식은 늘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통하는 특수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이 인식을 어떻게 예를 들면 그 아이에게도 적용할 것인가가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지 그런 특수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회복적 정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필요하시다는 거고 학교 현장에는 아마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아마 선생님들을 도전하실 거예요. 동료 교사들이. 이러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회복적으로 하느냐. 이런 식의 아마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도전거리가 있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 도전거리를 어떻게 회복적 정의의 원리로 우리가 담아낼 것인가가 회복적 교사가 고민해야 될 주제다. 결국 자발적 책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세아 선생님이 그 책임을 지는 시민이 양성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부모들도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다 걔네들이 예를 들면 그냥 대접받고 권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좀 맞고 들어왔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까지 소송을 해가지고 권리를 따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태 때문에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반대로 말하면 책임감을 갖는 공동체성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학교를 다니는 그 12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책임을 잘못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공감 능력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교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우리 말투를 바꿔서 뭐 비폭력 때도 배우 감정 고충도 배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좀 더 메타적으로는 그 표현이나 기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근원적으로는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인식,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게 질문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다 하는 얘기죠. 회복적 질문의 첫 번째 질문,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질문이 달라진다는 것이 사고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런 회복적 질문을 계속 듣는 아이들이 본인들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질문이 주어진 그 패러다임을 이제
교육받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배운 것처럼 응보적 질문과 회복적 질문의 체계를 이 회복적 질문은 잘 수행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죠. 응보적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 개인의 존재를 비난하는 수치심을 주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심은 폭력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행동에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가 열등하거나 못났거나 이게 뭐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해요. 사람은 다 우월성을 느끼고 싶거든요. 뿌듯하고 사람들이 날 우러러 봐주고 싶고 근데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우월하거나 사랑받는 느낌을 교육 중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형태를 통해서 그 우월성을 획득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 폭력적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뒤에 좀 더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제당할 때 느끼는 고통인데 우리의 응보적 교육은 이 배제당하는 마음, 배제감 혹은 열등감을 심어주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고 그럴 때 이 네 가지 형태의 문제 행동이 나타날 거다. 타인을 공격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주 거친 아이들이 나오거나 반대로 자기를 공격하고 자학하고 아주 자존감이 그냥 끝도 없이 추락하는 아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말하지 않고 사회랑 단절하는 아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서 현실을 잊고 계속해서 즐거움만 추구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아이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훈육의 현장에서 응보적 훈육 체계는 사실은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브레이트 스와이트라고 하는 호주의 범죄학자도 범죄와 수치심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사회적 재통합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잘못한 사람을 다룰 때 주로 처벌이나 비난, 배제와 같은 낙인을 찍는 수치심을 부여하면 행위자의 폭력성은 더 커지고 부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 행위자의 존재는 수용해주고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전달해 줄 때 행위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오히려 사회로 재통합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이들의 행동은 부정적으로 강화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분은 범죄학 연구자예요.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잘못한 아이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늘어나고 나중에 선생님이 없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을 잘 다뤄줌으로써 본인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이 자체가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개념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빙산의 일각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위의 영역이고 숨겨져 있는 것은 동기의 영역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 행동만 문제 삼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동기를 들여다봐 줘야 된다. 그래서 did에서 need로 가라 하는 얘기죠. did는 행위라는 거잖아요. need는 필요고 이 행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동기를 봐라. 그래서 전에도 말했듯이 어떤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와서 막 엎드려 있고 계속해서 수업에 참여를 안 했는데 얘 문제 행동만 들여다봤던 거죠. 걔는 엎드려져 있는 이유는 지금 집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요 밑에를 필요를 봐주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늘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자신의 필요를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마치 어린 아이처럼 배고프면 울고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필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울고 있지만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의 그 안 좋은 어떤 반응을 보면서도 그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은 개체성과 전체성을 좋아해 주는 거고, 존중의 약속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고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존중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게 도와주셔라 하는 거고요. 또, 또 하나는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고 공동체의 원형, 내가 수용되고 수용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누가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적인 통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서로 돌보는 이런 힘들을 배울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의 말을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 이 자세를 배워야 되고 또 누군가는 이것들이 전달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지금 애들이 들어주는 걸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이 피플 스킬을 배워야만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제 다 됐습니다. 뭐 제가 얼추 시간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고 또 특별히 경향신문에도 이게 신문에 실렸죠. 80년대생 학부모들이 온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좀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이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이제 부모가 돼서 학교로 초등학교 학부모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80년생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뭐 80년생 김지영 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70년대생인데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X세대거든요. 아마 X세대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 듣는 분들 중에. 그리고 이제 80년생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이게 세대가 다르다는 것이 좀 생각하는 구조도 달라요. 사회 문화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X세대에 비해서 밀레니얼 세대는 요즘 90년대생은 더 할 거고 이분들은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또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좀 의심을 품고 자기 권리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해나간.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요청이 뭐였냐 했을 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분들은 학교의 주된 역할을 성적을 향상시켜 주거나 유능한 개인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인성 지도에 힘써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함께 생활하는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지도해 달라라는 게 첫 번째 요청이었다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전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뭐 공동체를 목가적으로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런 목가적인 삶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공동체를 말한 게 아니라 이미 현대 사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회인가 하는 계산을 합리적으로 끝마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처럼 뭐 이유 불문하고 뭐 애를 때려서라도 성적을 향상시켜주고 서울대 보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능력이 있는 개인, 능력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죠. 저는 요거를 보면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10년째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해 나가는 이유가 있고 이게 오히려 이걸 소비자로 보더라도 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자본주의적이나 시장 논리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작업들과 시대의 필요에 조응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또 핫하시죠? 유현준 교수라고 홍대 이제 건축학과 교수신데 라디오에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이제 이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의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온라인 등교를 지금 한참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정해진 시간에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통제를 늘 애들이 받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학교에 안 오고 만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학교의 위계, 학교가 작동하는 내부의 권력 관계의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아이들이 그게 작동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이제 각색을 하는데 권력이나 권위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될 수 있고 그럴수록 이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 전통적인 학교의 의미와 역할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가 무엇이고 교육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아이들끼리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사회를 조직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조율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은 단순히 권위에 복종하기 쉬운 존재로 자라나게 되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방식과 환경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사람이 지적하는데,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이 부분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걸 하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 흔들리지 말고 이것들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번 나온 얘기죠. 회복적 정의는 약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나침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워지어 선생님께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해준 말씀인 것이죠. 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부분은 제가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한 건데요. 이렇게 좀 답변을 제가 4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좀 달아봤는데, 요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칠까요? 그게 네, 낫겠죠? 읽고 네, 대답을 드리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요런 질문을 주셨어요. 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전망과 현재 학교에 회복적 생활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답변으로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역시 사람이다. 신념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실력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복적 정의는 교육 철학에 있어서 신념에 대한 부분이에요. 방법으로 서클 많이 돌려봤더니 되더라. 서클의 달인이 나오시면 안 되고요. 서클은 못해도 되는데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교사가 나오시면 좋겠고, 이분들이 남들을 설득할 때는 좋은 거니까 믿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논리 실증주의자들처럼, 그렇죠? 과학에 있어서 과학사에서 실증주의자들처럼 검증된 거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는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회복적 질문을 하고 공동체 구축을 하기 위해서 반을 만들다 보니까 그 검증이 된 그 자료를 가지고 신념과 실증적인 걸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이 회복적 교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때 학교가 저절로 움직일 거다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굉장히 최근에 발견한 건데 되게 고무적인 것은 뭐였냐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실 교육부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없는 용어거든요. 보통 생활지도라고 했던 것이고, 생활지도가 되게 강압적이기도 하고, 또 2011년 이후에 뭐 권승민 학생이 자살하고 나서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이게 너무 비교육적이다라는 자각이 학교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일종의 교육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육운동으로 생각하셔서 이거를 끌고 나가시는 어떤 교사들 주체가 나오시면 사실은 이게 학교에 정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이제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자, 두 번째로는 온라인과 비대면 교육에서 회복적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괄적인 질문이시죠. 근데 저는 여전히 이제 뭐 제가 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 원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온오프 라인을 떠나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것이 새로운 환경과 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온라인 환경이라는 거하고 요즘 아이들이랑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적용이나 응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온라인 상황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어떻게 해나가가 아니라, 그럼 무엇이 교육이었는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의 본질은 주입하기가 아니라 끄집어내기인 것이고, 틀을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계 넘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벨 훅스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이미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죠. 또
학교와 교사가 배움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배움이 아이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반일리가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회복적 생활교육은 교사가 주체가 되어서 누구누구에게 투하는 교육, 혹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주는 포하는 교육이라기보다도 학생을 주체로 세우고 선생님과 함께 참여해서 주체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배우게 할 수 있는 위드로서의 어떤 교육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본질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총체적인 과정이 회복적 생활교육이고, 아이들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세상, 이 사회에서 비교와 경쟁이라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욕구, 욕망, 필요, 도덕성에 대해서 표출하게 되거나 배우게 되는데,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 주체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 능력과 책임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나간다. 이게 회복적 생활 교육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걸 위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시도는 뭐 온라인 수업이나 그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생활이냐, 공동체가 거기서 될 것이냐 하는 뭐 존중의 학습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 공동체가 회복적 정의 실현의 일상화를 위해서 일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노력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뭐냐, 교사 개인은 회복적 정의라는 패러다임을 이제 내면화하실 필요가 있고, 또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구축해야 되죠.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공동체 규범, 존중의 약속이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깨질 때 생기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 해소 능력,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조정 능력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수라든지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뭐가 부족한지, 뭐 학교에서는 지금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 자신과 우리 학교에서 자체적인 갈등 해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도입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모인 집단의 학교에서는 이미 내재된 폭력성이 자리 잡혀 있더라. 특히 학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6학년 교실에서는 어떻게 회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역시 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대답을 드리면, 6학년 교실이어도 일단 회복적 생활의 핵심이니까 우선 공동체 구축에 힘을 쓰셔야 돼요. 문제 아이들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공동체라는 개념을 배우게 할 것이냐를 더 힘써 주시고, 이를 위해서라도 공동체 구축의 가장 방해 요소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치유가 필요한 폭력의 성향을 보이는 그 대상 학생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수도꼭지에 물을 잠궈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강력한 수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치심을 떨쳐내고 싶고, 떨칠 때는 내가 더 오히려 우월감을 획득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우월감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거기가 학교예요. 거기 교실.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 오는 이유는 수업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말썽을 부리려고 오는 건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썽을 부르는 거지만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관계를 거기서 걔는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싶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나 문제 행동을 벌리는 것인데, 그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어떤 수치심의 상태에 있다. 이런 아이들은 교실에서 자존감을 획득하기 싶어 하기 때문에 진짜 별로 결석을 안 할 거예요. 학교를 열심히 옵니다, 얘들은. 학교를 와야만 존재감이 확인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대결을 해야만 애들이 환호해주거나 좋아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아이들은 일단 아이들하고 무리하고 얘를 분리해서 1대1 구도로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이제, 왜냐하면 무리 속에서 자기는 인정받고 싶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대결을 하면 안 되고 얘는 따로 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수침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려운 일이지만 교사가 공감해주고, 인간으로서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 너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심어줘서 얘가 자꾸 외부의 시선이나 혹은 자기 내면에 쌓아놨던 이상적인 모습, 멋진 모습, 그게 도달되려고 자기가 문제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왜곡된 자아상의 실현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 authentic self라고 하는 거. 내가 스스로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해 주셔야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요 시를 한 편 드리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그 류시아 시인이 페북에 올리신 걸 제가 보고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서 받아왔거든요. 혼돈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명확한 걸 주고 싶어 하고 지금도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답을 얻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대 교육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 TV 같은 나오는 연예인들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거기에 비춰볼 때 나는 불완전하고 혼동스럽죠.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기선 반대로 말하는 거죠. 내가 혼동스러운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 같이 잠깐 보시면 혼돈을 사랑하라. 세상이 가르쳐준 모든 규칙을 잊으라. 너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너 자신의 언어를 정의하라. 너의 혼돈을 억압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 만약 너의 혼돈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해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해답은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장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군가가 너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그에게 말하라. 나의 혼돈을 사랑하라고. 너의 혼돈의 질서를 주입하려고 하는 세상에 반역하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상을 힘껏 두드려야 한다. 두려움은 단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에 불과한 뿐 내가 해답에 다가갈수록 우주는 너와 놀이를 하며 너로 하여금 질문을 잊게 할 것이다. 너 자신이 되라.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정복당할 것이니 너의 혼돈을 사랑하라. 너의 다름을 사랑하라. 너를 다르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너에게 바뀌기를 원하는 것, 너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그것을 사랑하라. 이것이 저는 회복적 교사들의 교육의 목표가 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역설적으로 반교육인 것 같지만 그게 진짜 교육일 수 있다는 얘기고 이반일리가 말한 것처럼 사실 진정한 교육이 사실은 이루어지는데 지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학교가 정해놓은 교육이 아니라 진짜 교육이 사실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1시간 14분 정도 강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어쨌든 저희 협회에 많이 더 관여해 주시고 저희 코피의 교육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사무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어떠셨을지 뭐 들으신 내용이나 뭐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 1시간 20분 정도 계속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음소거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참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강의를 길게 들으시면서 혹시 현장에서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음소거 이렇게 제해 주시고 혹시 어디 소속인지 또 이름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질문이 아니어도 뭐 들으시면서 생각났던 거, 우리 코멘트 같은 거 하시면서 서로 배움을 좀 나눠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질문이 아니셔도 됩니다. 아니면 강의 내용과 관계 없더라도 우리가 회복적 교사로서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자 하는 거, 요즘 뭐 고민거리라든가 또 좋습니다. 네, 요즘 뭐 해민 스님이 아주 핫하잖아요. 네, 멈추면 비로소 이제 보이는 것들이 많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경북 안동에 경일고등학교 근무하는 이기출입니다. 요 강의 내용보다도 요새 보면 그 평화 형성 서클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평화 형성 서클이 기존에 우리가 배운
신뢰 서클과 문제 해결 서클을 포함한 게 이게 평화 형성 서클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책에 예, 요 네, 근래 책에도 번역되어 나와가지고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예,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서클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아, 프로액티브 서클이 있고요. 리액티브 서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사전에 해야 되는 서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응답하는 서클로 크게 보거든요. 예, 예, 그 사전에 해야 된다는 거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저희가 한국에서 요 일반적인 관계 형성 서클을 이제 도입을 하고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신뢰 서클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말이 굳어졌었는데 이제 파코 파머의 신뢰 서클이 따로 있고 그 신뢰 서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어를 이제 안 쓰기로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관계 형성 서클이 아무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좋은 관계 맺는 거, 그다음에 문제 해결 서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복적 서클이 또 있죠. 그렇죠. 예, 예. 회복적 서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조정의 기법의 하나로서 이제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용어가 또 회복적 서클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꼭 둥그렇게 하는 서클 방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정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그게 좀 섞여 있다 하는 거고 말씀하신 그 책에는 이제 회복적 서클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서클과 문제 해결 상황을 다 음, 아우른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 뭐 편안하게 말씀 주시죠. 제가 채팅에 올리긴 했는데 네. 어떤 문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다루고 싶긴 한데 조급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여유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거나 대처하거나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궁금합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답변이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주셔도 좋겠는데요. 근데 저는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뭐냐면 어저께 저 이장 원장님이랑 이제 북콘서트에서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음질이 물론 안 좋았지만은 뭐냐면 우리 사회는 모노레일 사회거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레일, 그 응보적 정의만 가는 사회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시도는 이거를 듀얼 레일로 만드는 거예요. 기차처럼 안정감 있게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두 레일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시도는 응보적 정의라는 레일을 없애서 또 다른 모노레일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아이가 문제 행동을 반복하고 계속하고 나도 이제 조급하고 힘들다. 그러면 저는 그때 단호하게 응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여전히 내가 판단하셔야죠. 어떨 때는 응보의 모노레일만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회복의 모노레일만 나타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회복적 정의라는 틀 안에서 때로는 응보적으로 혼내고 야단쳐도 다시 이 부분에서 수치심을 두지 않고 공동체로 받아안을 수 있는 장치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지. 응보적으로 혼났지만 내가 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혔고 영향을 줬고 나는 책임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그 교육을 해주기 위한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처벌도 회복이라고 하는 큰 연장선상에 위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보는 완전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회복적 생활교육의 큰 어떤 컨티눔 그 연속선에 제일 왼쪽에는 처벌이 있고 제일 오른쪽에는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응보나 처벌도 회복적 관점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이걸 두 가지를 이원원 쪽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하는 얘기. 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뭐 정영준 소장이 애들 혼내도 된다 그랬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건 아니시겠고, 네네. 너무 조용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는데요. 네네네. 그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사적인 동기나 영역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어떤 분은 인권 침해적이다. 라는 말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교사라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니까 아이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다. 너무 좀 인권, 저보고 인권 침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균형을 좀 인식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교사가 학생들한테 어떤 걸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아이들이 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답을 강제받기 때문에 이게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그 말씀이실까요? 대부분 그러니까 일단 질문하는 사람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 대답하는 아이도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술술술 대답을 하는데 사실 그게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또 가정 사정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해하려면 이제 총체적 이야기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이런 정보를 좀 이렇게 얻어내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될까 막 이런 좀 고민이 좀 있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그렇겠죠. 그러네요. 되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생님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보의 비대칭이 또 권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 거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뭐 앉혀놓고 뭐 부모님 어떠시고 요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술술 얘기를 하게 될 수 있고 막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교사가 모든 게 이제 뭐냐면 권력 남용이 문제가 되니까 그 남용은 폭력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질문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권한도 있고. 그리고 상대편은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남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고. 그게 꼭 인권 침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교사라는 사람의 힘이 어디까지인가를 성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쓸 수 있는 힘이지만 쓰지 않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배려를 통해서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많은 거고, 내가 거의 뭐 관훈증적 호기심 때문에 걔네 사생활 다 알고 싶다. 이건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나왔죠. 그 어떤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일기장에 커멘트 달아주면서 똥꼬 털이 30cm다. 악취왕이다. 뭐 코가 돼지코다. 돼지는 아닌데 코가 돼지코다. 이런 커멘트를 막 달아주고 학부모가 이게 인권 침해고 난리 나가지고 아동학대냐 신고하고 교사는 그냥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장난이었다. 그냥 변명 붙여준 거 완전히 그런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분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고 생각 안 하고 무지하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장난이었거나 진심으로 그냥 아이한테 별명을 붙여준 단순한 행위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에서 무지하냐? 본인이 교사라고 하는 걸 망각합니다. 뭐냐면 본인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본인이 까먹고 있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본인이 교사가 아니라 애들하고 같이 하는 친구로 자기를 자의식을 가지고 했다. 근데 아이는 여기를 여전히 선생으로 보고 있고 교사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교사 스스로 그 자기의 권한과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이게 학생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보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수치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다 거울과 거울을 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김호빈 선생님 뭐 굉장히 지적이시고 호기심이 많으시고 참된 교사 같고 이런 평가를 해드린다면 선생님은 내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좀 형편없다,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 왜 그런 생각을 교사가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낙인을 찍으면 또 본인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선생님을 거울로 비춰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반사를 시켜주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문제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교사라는 거울 앞에 늘 서 있게 되는 거다. 내가 어떻게 비춰줄 거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인권적인 측면보다는 그 권한에 대한 측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고 나가 버리셨네요. 네. 농담을 화면을 끄셨길래 농담하고 아닙니다. 편하게 하세요. 농담한 거. 네네. 혹시 뭐 다른 저한테 꼭 질문이 아니어도 모처럼 교사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모이셨나요? 꽤 많이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나눠봐도 좋고 저희가 특별히 이제 저희 회복적쟁이 협회에서 제가 소속을 코피에 있다가 협회로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소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좀 같이 좀 나누고 이렇게 줌 같은 거 했던 것도 온라인으로 올리고 뭐 이런 시도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살아남을 수 있다면 코로나 시대에 그 선생님들이 좀 회원이 좀 많이 돼주셔서 좀 뭐 후원도 좀 해주시고 이정 원장 책도 잘 좀 사봐 주시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거 네. 지금 어쨌든 줌으로 많이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좀 뭐 서클부터 해서 여러 회복적 뭐 생활교육 관련 우리 회복적 정의 관련된 어떤 교육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전보다 혹시 이제 협회 차원에서 아니면 교육훈련원 차원에서 강의를 이제 의뢰받아서 준강의로 또 아마 하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려움이나 아니면 뭐 그래도 이렇게 해봤더니 성공적으로 됐던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혹시 뭐 줌으로 해봤을 때 어려움이나 성공적이었던 경험 같은 것들을 있으시면 좀 듣고 싶거든요. 네. 네, 그럼 요 질문은 저는 짧게 대답하고 선생님들이 더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그런 뭐 어려움은 이제 피해야 될 팁이나 또 활용해야 될 팁 같은 것들을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여기 온라인 수업하면서 줌에 이제 줌 CEO한테 이메일을 보내볼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지금처럼 제가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그리드 방식으로 선생님의 얼굴을 강연자인 저와 선생님들이 균등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갤러리 보기를 아니 발표자 보기 했나? 갤러리 보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화면은 제가 발표자 보기를 하면 아마 제가 크게 나오겠죠. 근데 음성은 똑같이 들어와요. 지금 이게 등가란 말이에요. 등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면 잡음을 내도 이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는 음소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말하는 저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기계를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화면 속에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저한테는 사람으로 안 느껴져요. 여러분이 다. 이런 엄청난 그 창란을 나한테 유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이게 약간 BGM처럼 그 배경 소리가 깔려요. 배경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똑같이 말소리가 나지만 그냥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발표자가 말을 하면 배경음으로 선생님들의 잡음이 깔려줘야 되죠. 그거는 줌에서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김호분 선생님 지금 얘기하면 잡음이 아니라 저랑 똑같은 등가의 목소리로 올라와야 되고 평소에 있을 때는 다시 잡음으로 내려가는 이 볼륨 조절이 기계적으로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하는 사람이 편할 거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지금 이메일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방식은 저희가 서클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배열 방식 중에 서클 방식을 한번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말할 수 있게.
온라인에서 서클할 때 진짜 물리적으로 둥그렇게 보일 수 있게 그거는 뭐 배열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 그리드 방식이 아니고 그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요청할 사안이다 하는 거고 한 가지 팁은 저는 직접 해보지 않았고 저희 이제 교육팀에서 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서클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활용하는 거 뭐 참여를 유발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해보시면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중에 뭐 파란 거를 뭐 갖고 와봐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책에 37페이지의 세 번째 줄을 읽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덕의 상실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죠. 37페이지의 세 번째 줄은 이 이론의 직접적인 선구자는 지무어였다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뭐 이런 팁들이 참여를 유발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려보고 다른 분들 혹시 좀 답변 주시죠. 저는 줌으로 한 적은 없고 줌 상황이다. 그러니까 줌은 아닌데 이제 온라인 과제를 제시하고 나서 학교가 텅 비었잖아요. 그 과제를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서클을 한 적은 있어요. 여유 있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김혜경 선생님이 이런 걸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한번 그 노하우 좀 방출하시죠 여기서. 아, 네. 네. 뭐 제가 채팅창에서 한참 떠들고 있느라고. 아, 이게, 네, 줌으로 하면 맨날 이렇게 정신을 딴 데 팔게 돼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지금도 네. 이런데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왠지 막 이렇게 적절한 때 맨날 이렇게 지령을 내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계시를 딱 마지막 시로 내려준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저는 이게 줌으로 이렇게 강의하는데 많이 강의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건 또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강의도 한 뭐 30명을 넘기 어렵던데 아까는 70몇 명까지 다 선생님들이신가요? 네. 이렇게 많이 오셨군요. 네. 너무 누가 올려나? 이렇게 했는데 막 되게 많아서 네. 저는 깜짝 놀랐고요. 저는 줌으로 할 때는 그 옆에 참가자의 그때 누가 유현주 선생님이 얘기해 줬나? 누가 얘기해 줬는데 참가자 옆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써놓고 번호를 이렇게 달게 해서 번호대로 그냥 얘기하게 했는데 한 20명 정도일 때는 괜찮은데 20명도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냥 소그룹 토의할 때 소회의실 토의할 때 그때도 이제 조별 활동 하라고 할 때 서클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서클을 질문을 이제 애들 토론 주제를 주는데 질문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좋아하는 과일 뭐 이렇게 좋아하는 과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라.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를 이야기하고 얘기해라. 해서 그 얘기를 나눈 다음에 애들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다른 때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회실을 이용해서 이제 소회실에 이렇게 그 자기 번호가 있으니까 빠른 번호부터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고 질문을 이렇게 몇 가지를 주면 그냥 소회실에 이렇게 우리 줌으로 많이 하니까 워크숍 많이 하니까 잘 많이 당해봤잖아요. 소위실로 갑자기 강제 배분 딱 하고 갑자기 주제 놓고 토론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막 이런 침묵의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고 막 이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빠른 번호 순대로 이야기하고 질문 이거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눈치 보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눈치 보는 것보다 눈치 보지 않고 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애들이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원격 수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에 왔을 때 애들이 이제 서클을 계속 못 하고 있다가 눈치 보고 있어서 서클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2학기 때는 서클을 했거든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진도 나가야 된다고, 빨리 진도 나가야 다음 또 이렇게 시험 보고 이런다고 했는데, 진도는 그냥 선생님 진도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쭉 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서클이라고. 그래서 계속 서클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3번 했어요. 한 반에 진도 안 나가고 3번 막 이렇게 계속 질문 바꿔가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분위기가 되게 2학기 될 때까지 애들이 학교에 나온 지가 몇 번 안 돼가지고 되게 얼어 있었거든요. 근데 서클을 3번 하고 났더니 이제는 어떤 분위기냐면 되게 학교에 오는 게 편하고 교실이 편하고 막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3번 만에. 그래서 저는 서클이 참 시간을 3시간밖에 투자 안 한 거잖아요. 3시간밖에 투자 안 했는데 되게 큰 효과를 이렇게 주는구나라고 오히려 이거의 소중함을 더 이 시기에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이거였나요? 네. 이 정도로. 네.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김혜경 통신원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다른 또 질문이나 아니면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생각거리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느낌표, 뭐 저를 통해서 어떤 정보나 가르침, 뭐 배움, 뭐 아까 지령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선생님들의 질문거리나 뭐 생각거리를 제공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네 말씀 주시죠. 심의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파주 와석초 교사 심의보입니다. 저는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을 공부하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또 실천해야 된다고 느꼈던 단어가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온라인 수업과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에서 좀 요즘 굉장히 쌓였던 것이 좀 오늘 좀 폭발했던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초등이기는 한데 이제 고학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가 왔고, 또 여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또 받아들이시거나 이제 해석하시는 게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우리가 줌이나 구글 미트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뭐 음소거는 기본인데 이제 카메라를 끄는 일이 생겨요. 저희는 이제 화상 수업을 하면서 온전히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처음부터 온라인 학습에 대한 예절을 이제 얘기를 하고들 시작하시잖아요. 앞에 카메라를 켜고 선생님과 교실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얼굴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게 예의이고 그런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하는데, 거의 한 3분의 1 친구의 아이들이 출석을 볼 때만 네 대답하고는 음소거와 함께 카메라를 꺼버리거든요. 굉장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옆반 선생님도 끊임없이 이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카메라를 끄죠? 근데 그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을 존중해야 되는 건가? 존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 3분의 1 아이들은 항상 매 수업에서 카메라를 대답만 한 다음에 무조건 꺼버리는 그런 행위를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러다가 오늘은 왜 폭발을 하게 됐냐면, 분명히 물론 이제 의지를 가지고 받는 이런 연수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성인의 경우라면 아까 선생님들이 그런 예의를 충분히 갖추셨잖아요. 뭐 운전 중이어서 카메라를 못 켭니다. 뭐 또는 뭐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싫으니까, 수업이 싫을 수도 있으니까 끄는데, 오늘 폭발한 사건은 그렇게 꺼놓고
아마도 노트북이나 PC 앞에 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이 있었던 모양인데 검색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검색 과정에서 아이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방송이 나오는 걸 모른 채로 마이크로 다 전체 친구들과 이제 선생님 앞에 다 그게 공개가 된 거죠. 물론 소리였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그 수위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이 아이, 우리 반 아이 중에 이런 영상을 보는 아이가 있나 보다. 짧은 순간이었고 제가 이제 거의 수습을 하는 차원에서 나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순간 그게 이제 어느 타이밍에 꺼지나를 보면서 그 몇몇의 마지막 남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심증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뭐 추측을 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학교 다니는 저희 딸은 우리는 반도 넘게 다 줌 수업에서 다 끄는데 뭐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다.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그럼 정말 아이들을 그 좀 나름의 사유들이 있으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또 초등 고학년이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예절이나 예의 수업에 대한 존중에 대한 걸 더 강력하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지 당장 내일 아이들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될까가 고민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또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먼저 답변을 좀 주시죠. 그 비슷한 사례가 있으실 것도 같고 같은 초등이시나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나도 뭐 감정적으로 그랬다라는 뭐 비슷한 사례를 말씀 주셔도 좋겠고. 네. 네, 저는 교사는 아니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줌 수업을 할 때 저도 이제 얘가 꺼놓으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선생님하고 규칙을 아마 정한 것 같아요. 반 규칙을 정해서 줌 강의이지만 화면을 꺼놓으면 출석이 안 되는 걸로, 출석 인정을 안 하는 걸로 반에서 아마 규칙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BS 강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듣지만 줌 수업할 때는 그래도 앉아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반에서 온라인 수업에서의 뭐 존중의 약속들, 우리 반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초등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은 얘기를 했죠. 아이들에게 존중의 약속도 정했고 온라인 수업도 똑같은 수업이니까 존중을 선생님은 받고 싶고 심지어는 이제 출석을 체크를 이걸로 할 것이다. 끄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뭐 이런 영상뿐만이 아니라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도 너무 고충이 크고 힘들다. 뭐 별별 막 하소연과 함께 설득과 뭐 협박과 이런 게 가는데 이제 지친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 그럼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좀 허용을 하면 내 자신도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왜냐면 아이들은 오프라인에 와서 또 얘기를 해도 또 달라지지 않고 온라인이 또 시작이 돼도 또 그 아이들은 여전히 3분의 1의 아이들이 끄고 있고 잠깐 켰다가 다시 끄고 그냥 이런 생각 없어 상황이에요. 지금은. 저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중학교에서 잠깐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들어왔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끄고 화면을 끄고 이제 딴짓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 결과 처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싫은 아이들은 그냥 켜놓고 딴짓하는 아이들은 그냥 딴짓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제하지 않는 것도 선생님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 다 끝나신 건가요? 그 하나 궁금한 게 선생님께 심해 선생님께 궁금한 게 그 아이들하고 이제 존중의 약속 그렇게 정할 때 혹시 이제 그 몇 번 좀 반복하셨던 것 같아서 그 줌할 때 화면을 끄는 아이들은 좀 어떤 것 때문에 끈다고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던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정작 이제 온라인 수업은 이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상 수업에서는 그런 걸 이제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고, 아이들이 등교를 했을 때 그런 이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까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못하고, 사실 쉬는 시간이 있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었다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쉬는 시간도 없고 점심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만 쭉 강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지금 강민 선생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짐작을 한 부분이 좀 더 컸던 것 같고, 왜냐하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도 원치 않는 연수를 강제적으로 받게 될 때는 이렇게 끄기도 하고 끄고 다른 걸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은 입장, 원하지 않는 수업, 싫은 수업일 수도 있으니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제 입장에서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상황을 좀 마련을 해서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대로 몇 명의 아이들하고라도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성을 절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짧은 답변을 드려보면요. 저는 역시 그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답변을 좀 조심스럽고 그냥 참고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찰자로서 본 부분, 보여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라인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이걸 어떤 걸 강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좀 빠져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갈등을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교사 모두가. 교사는 이래야 된다는 걸 정해놓고 아이들도 여기서 그걸 요구받는데 물리적인 교실에서 듣기도 되게 어렵고 힘들고 거기는 좀 딴짓하기도 편한데 저만 해도 지금 요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니까 어깨도 결리고 되게 피로한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에서 선생님께 집중하기도 되게 어렵고 잘 안 되는 아이들인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안 꺼놓고 있으려면 더 어려운 걸 요구받고 나는 사실은 요것만 꺼놓으면 이제 딴짓도 할 수 있는 유혹도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게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단순한 요구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결단이 필요한 응답의 그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면은 이제 갈등이 상승될 거니까 뭐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방식도 있겠고, 아니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이해해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조금 같이 만들어 보면 또 좋겠고, 아니면 좀 온라인 수업 환경 자체가 수용자 입장인 아이들에게는 어떤 게 어렵고 힘든지, 어떤 식으로 바뀌면 좋겠는지, 만약에 니네가 줌 사장이라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겠는지, 구글 사장이라면 뭐 예를 들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시간을 갖고 좀 해소해 본다든지. 아무튼 핵심은 요 구도에서 좀 빠져나올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도 아이들이 응답 안 해주니까 이제 힘든 거고, 이게 줌이 요걸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시간이 없는데 이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좀 전에 읽은 책인데 이게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이 책인데 저도 줌 수업을 고2학년 학생들 해보면 묻는 게 처음부터 선생님 그 화면 끄면 안 됩니까?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쟤들이 화면을 끄는 게 뭐 선생님을 존중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걔네들 기본적으로 습성인 것 같아요. 뭐 세수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책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줌 수업할 때 화면을 끄지 마라. 이렇게 하면 교사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새로운 기대치 해가지고 뭐 수업할 때 뭐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기, 그 다음에 뭐 수업하다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먹지 마라 하면 또 선생님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유지, 그 다음에 뭐 과제를 마치면 뭐 잡담 금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간의 어떤 효율적인 공유,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기대치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스트레스도 적게 받으면서 어느 순간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줌 수업할 때 애들이 화면을 다 끄더라도 얘네들이 선생님을 존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기본적인, 물론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이 작은 뭐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처음에는 되게 좀 화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번 안 해봤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의 그 대안으로는 여기 새로운 어떤 기대치, 애들한테 포괄적 기대치를 이렇게 제시하면 따라오는 애들은 따라오면 되고, 뭐 안 오는 애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줌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 의도한 바를 좀 더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약속된 지금 시간 9시가 됐기 때문에 네, 뭐 마치면 좋겠는데 어떠실까요? 네, 그게 낫겠죠? 네. 그러면 마무리는 여기 협회 관계자들이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뭐 끝으로 전할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선생님, 제가 저희 협회 지금 자격을 가지신 분들만 지금 남아 계신 것 같고요, 대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 30분과 8시 30분에 2번 출석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된 분들, 예, 보수 교육으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하나 더 광고를 드리면, 채팅창에 저희가 광고를 드렸지만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회복적 사법, 그리고 목요일은 회복적 교회, 그리고 금요일은 회복적 경찰 활동에 관해서 저희가 강의가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 시간에 계속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원장 책 나왔잖아요.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선생님들께 제가 미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학교 도서관에 이 회복적 정의 책이 좀 예, 꽂혀질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고, 지역 도서관에도 이 책이 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예,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신 용초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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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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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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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얘기하는 건가요? 수고했습니다. 김 선생님 계셨네? 네. 네. 아이고, 자, 이제 아무튼. 행운권 추첨하나요? 나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아유, 고생하셨어요. 병원 네, 선생님. 너무 강의 좋았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 네, 아유,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네. 네. 하여튼 옆에서 근데 쭉 와주셨고요. 동생이 왜 아까 우셨어요? 막 하다가. 하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막 우시는데 나도 같이 울었잖아.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구만. 지금 혹시 갤럭시 노트 9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은 실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